야, 요즘 보니까 최근에도 정치 뉴스가 마를 날이 없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집중해서 보는 뉴스 어떤 것입니까? 이게 좀 업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김준우 기자는 뭐 집중해서 정치 뉴스 봤겠지만 사실 저는 지난주에 제일 큰 뉴스가 뉴진스 복귀였어요. 그래서 뉴진스 복귀. 그래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충 마감하고 이제 우리 신문쟁이들이 한 5시 언저리면 이제 대충 판 짜는 걸 다 마감을 하는데 한 그날 한 5시 20분쯤인가 뉴진스 3명 복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슨 기사를 날릴지 딱 생각을 하고 기사를 쓴 다음에 일단 속보를 내보내고 막 썼어요. 써서 이제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되나 해서 하나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안 치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7시 49분인가 그날 7시 49분인데 전원 복귀 이렇게 다시 뜬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기사를 다시 바꿨죠. 바꾸고 그래서 후다닥 해가지고 그 우리는 이제 20판 40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아래로 내려가는 신문들 그걸 막고 먼저 맞고 초판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다 보내고 나서 보니까 좀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좀 덜커덕거리는 문장이나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손질해서 다시 보내고 이게 너무 바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종묘 오세훈 시장 그 종묘 그 문화재청하고 뭐 저기 다 요즘 국가유산 서울시하고 문체부 국가유산청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 회에서 오세훈 시장 그걸 많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막 서울을 해집으려 한다는 거. 그래서 더 이제 열이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 문제랑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연일 오세훈 시장을 이제 때리고 있는데 어떤 행보라고 김준호 선배 보고 계십니까? 뭐 조금 전에 그 이용욱 기자가 말했지만 저희가 지난번인가요 오세훈 시장 다룰 때 뭐 꼭 그렇게 다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용욱 선배가 뭐 서울을 좀 제발 그만 좀 뒤집어라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 총리가 딱 그 부분을 지금 공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10일에 종묘 찾아가가지고 이제 서울시 그 세운 사구역 개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또 14일인가요 서울시 한강버스 또 그 선착장 찾아가지고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15일에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서울시에다가 이제 그 한강버스 이 안전점검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고 17일에 또 이제 광화문광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이른바 그 6.25 참전국들 뭐 기념한다고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받들어 총 그 조형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확인하고 보고해라라고 지시를 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총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생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한데 안 그래도 한 두 번째까지는 뭐 그런 거보다 했는데 이게 세 번 연속 3-4번 하면 좀 이거는 뭔가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본격적으로 뭔가 오세훈 저격수로 나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서울시장 겨냥한 행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뭐 서울시장을 이제 의식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민주당하고 지금 이제 손잡고 이제 오세훈 시장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판세가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초기에 좀 이렇게 판을 좀 흔들어 보려는 거 아니냐 뭐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또 하나만 덧붙이면 이제 그래서 요새 그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그래서 궁금해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었는데 일단 원래는 당대표 쪽에 생각이 많고 사실은 지금도 그쪽에 더 여전히? 많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시의 이 문제가 되는 장소를 콕콕 집어서 한 걸 보면 분명히 이것도 이제 선택지에 올려놓은 건데 김진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존 의원들도 좀 아직은 여론조사에 많이 뒤지고 그래서 이제 정은호 성동구청장도 띄워보는 거고 지금 그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리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도 띄워보는 게 아닌가 누군가 그래서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워낙 다 정치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그림 네. 하에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2002년도 때 서울시장 선거 나가가지고 이명박한테 졌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아마 본인도 준비는 많이 돼 있을 거고 총리를 하면서 국정 전반을 보니까 사실 준비된 서울시장 이렇게 내세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구호로는 그러나 다만 이제 본인은 당 대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판이 녹록지 않으면 여기라도 나가지 않을까 어떻게 선택지가 그래서 이제 다 띄워봐서 안 되면 결국 김민석이 나갈 수도 있다는 이런 가정하에 열어놓는 건데 아직은 좀 이제 네.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두고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을 하다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약간 뭐 판을 흔들려는 뭐 해석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김 총리가 과거에 그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하고 이럴 때에 비해서 이제 이 총리가 된 이후부터 사실 행보 자체가 되게 조용했거든요. 본인이 뭐 처음에 그랬죠. 이재명 정부의 뭐 총참모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비해서는 사실 행보가 좀 조용해서 제가 듣기로는 당에서 총리한테다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현안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논란들을 좀 덮고 가려고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최근에 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 헌법존중 TF 갑자기 네. 이렇게 발제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론스타 소송 관련해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서울 지역의 다선 의원 민주당 소속이죠. 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 얘기하다가 김민석 총리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기에 아마도 그런 그 지지도 분명히 당에 존재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의 여론조사 좀 어떤 동향입니까? 최근에 그 주간전선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전재수 해양수사부 장관이 그 후보 적합도에서 이제 1위 23%로 올랐고요. 박형준 시장이 지금 현직 시장이 2위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뭐 조국 혁신당 대표, 그다음에 뭐 서병수 전 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데 여지껏은 어쨌든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박형준 시장을 전재수 장관이 이기고 있다. 여기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역 일꾼으로 해서 좀 신망이 높고 그냥 부산 사람, 동네 사람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와 함께 지금 어쨌든 수건 사업인 해수부 이전 이런 것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이란 도시가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마다 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주당이 막 이길 것 같은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상 까보면은 대부분은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형을 보면 한 3.5대 저 국민의힘 쪽이 6.5 정도. 요 정도로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길 수 있는 건 개인의 경쟁력인데 이제 그 동안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 의원들이 부산에서 당선된 분들이 하면 생활 밀착형, 뭐 지역 밀착형에서 지역을 훑고 동네 사람 이런 거로 했는데 이제 다만 이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그 바람과 인력으로 인맥으로 자기의 그 개인 경쟁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지는 좀 이제 두고 봐야죠. 만약 이게 의외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만약에 민주당이 이 선거를 이긴다면 굉장히 그거는 큰 의미가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불리한 구도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인물 경쟁력으로 전재수 장관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전재수 장관 어떤 인물로 보면 됩니까? 1971년생인데 경남 의령 쪽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6살 때 부산으로 이주해서 지금 지역구인 부산 북구 쪽에서 거의 초중고를 다 나왔고요. 동국대 역사교육과 졸업해서 같은 대학에서 뭐 석사까지 했고 이 정치계 쪽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보좌관으로 뭐 입문해가지고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이 청와대 국정상황실하고 경제수석실 행정관했고 마지막에 이제 연구인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까지 역임했고요. 이래서 이제 뭐 이른바 친노무현계 막내 정도로 이제 평가받고 있고요. 이제 이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지금 이제 부산 북구 갑인데 과거에는 이제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당선을 해가지고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부산 1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거의 전멸하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전재수 장관만 이겼죠. 그래서 뭐 그때 붉은 밭에 이렇게 푸른 한 점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제 2025년 7월 24일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과거에 이제 이 대통령 지지도 했고 뭐 그 중간에 뭐 과정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본인한테 이 당 대변인이라든가 좀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한 2번인가 건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사양을 했고 다만 이제 이번 그 해수부 장관에는 전화 받자마자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재밌는 일화인데 그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에서 매년 수능 때마다 거는 현수막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된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요걸로 지금 매년 걸 때마다 전재수를 이름을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하던데
여하간 부산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려면 아무래도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아까 노무현 정부 일단 요 얘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막내라고 하는데 이제 인연이 이때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종로 지역구를 이제 한번 보궐로 당선된 다음에 버리고 부산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 캠프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게 거기 막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청와대 행정관하고 이때 이제 처음 선거 출마한 게 2006년 지방선거 때 그 북구청장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출입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근데 그때 민심이 정말 나빴어요. 그래서 전패를 해요. 전패를. 전북만 이기고 전남도 져요. 그건 이제 전남도 지고. 그 당시에 그 아홉성 민주당이라고 있었죠. 그 열린우리당하고 합류하지 기억납니다. 않은 네. 그쪽에서 가져가고 전북만 이제 민주당이 이겼던 그런 선거였는데 이때 전재수 장관이 북구청장 출마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부산파라고 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출마를 했냐면 열린민주당이라는 걸 달고 나가면 선거 이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무소속으로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전재수 장관이 그때 열린우리당 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고마웠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거 떨어진 사람들하고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는데 전재수 장관이 막내니까 저 끝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일로 와서 내 앞에 앉아라. 가까이 좀 하면서 앉아봐라. 네. 밥 먹는데 가까이 앉아라. 앞에 앉아라. 그러고 몇 프로 얻었노? 이래서 30 몇 프로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보다 많이 얻었네 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애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같이 일화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죠. 그때 이제 민심이 워낙 그 문재인 정부 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그때 유일하게 부산에서 한번 바람이 세게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많이 이기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재수 장관 지역구에서도 뭐 이렇게 선거 많이 이겼을 테니까 이제 보좌관이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보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뭐 이렇게 아이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역 관리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참모진들 말이 이러더라고요. 믿을 수 없겠지만 하루에도 비행기를 몇 번씩 탄 적이 많다. 예. 아, 부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근데 지역구가 바로 공항 옆에 공항하고 가깝대요. 그래서 더 그러기가 좋고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이제 교통비는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지역에 이제 현수막이 붙는데 자기 전화번호를 공개를 한대요. 전화하시라고. 아, 정원호 구청장하고 네. 똑같은 네, 그래가지고 방법이네요. 네. 부재중 전화가 오면 다 전화를 한다고 하고 뭐 지역구 관리 잘하는 의원들이 뭐 이제 옛날에 보면 서울 국민의힘 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원인의 날 이렇게 둬가지고 그 의원도 뭐 지역에서 좀 어려운 지역에서 오래 당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매일이 민원인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뭐 오면 15분 단위 뭐 30분 단위로 다 만나고 그리고 뭐 이런 작년에 그래서 여기 지역구에서 부친상을 당했는데 전재수 장관이 보통 보면 정치인들이 하면 이제 뭐 의원들 오는데 여기 지역 주민들이 줄 서서 문상하고 그거 왔다고. 되게 이례적인 예, 풍경인데요. 그렇게 하고 뭐 이제 네. 또 들리는 얘기가 선거사무소에 한번 어떤 분이 왔었는데 선거 지역에 이런 말을 했대요. 노인분인데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게 뭐 재수를 안 뽑을 수가 없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전에 다른 사람을 뽑았었는데 국민의힘을 맨날 그 이기고 와서 자기한테 인사한 놈 하나도 없었는데 재수는 지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이러니까 미안해서 안 찍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재수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요거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 애들 학교는 어떻게 다녔나요? 했더니 딸 둘이 있는데 뭐 초중고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큰애는 서울에서 대학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쳤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은 그 국민의힘의 이제 전직 의원인데 그 부산 의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출입할 때 저랑 친한 뭐 당직자가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당무감사 나갔는데 애가 분당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더라. 그러면서 이런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근데 특히 그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워낙 지역 밭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지역구 사람 하면서 이제 파고든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도전 끝에 부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고 3번이나 당선이 됐고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선거운동 과정도 보면은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체력이 대단하다면서요, 이분이. 그럼 지금 이용욱 기자 그 지역구 훈련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그 이현주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산에서 선거에서 출마도 했는데 이제 부산에서 당선되는 방법이 김무성식하고 전재수식이 있다. 아, 김무성식과 전재수식이 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지지해온 조직들이 있어서 그 조직 선거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조직 선거를 하는 거고 이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한 체력으로 지역구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 통상 이렇게 하루에 이제 유세를 이렇게 하는
뭐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 보니까 평균 남들보다 한 두 군데는 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시 유세를 해보는데 다른 후보자들이 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 이제 뭐 당 지지율이 나쁘다 보면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개인기를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아까 뭐 이용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원체 이렇게 밑바닥을 훑고 다니니까 제가 들었던 제일 재밌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 전재수 장관 그 지역구 북구에서는 마누라가 집 나가도 전재수한테 전화한다. 어디 있는지 그만큼 이 상황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야,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 들어보면은 전재수의 정치 스타일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꼼꼼하고 세세하고 이런 면모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밖에서 보는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전재수 장관을 따로 본 적은 없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분이 일단 중앙 정치인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지역에 몰빵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기자들하고 접점이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면 그냥 되게 사람 좋다, 따뜻하다. 그리고 뭐 화를 잘 안 낸대요. 그래서 화를 잘 안 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장 그 의원들의 인간성을 그 보는 척도 중에 하나 이거 최근에 우리가 느끼게 된 거 그 보좌진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맞아요. 보좌관이 안 바뀐답니다. 안 바뀌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있대요. 이제 안 바뀌면 적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5급 비서관 뭐 4급 보좌관 이런 식으로 승진을 못 시켜주니까. 승진을 못 시켜주니까 이제 승진을 위해서 다른 데로 옮긴 경우는 있어도 그냥은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사이가 좋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는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때도 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좀 약간 지연되긴 했지만 어쨌든 여야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 문체위원장 그만둘 때는 뭐 야당 간사가 뭐 박수치고 끝냅시다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자체가 어쨌든 본인이 품성도 있겠지만 지역구 자체가 이제 부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너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무던하게 정치를 해온 분이 아닌가 인간성으로. 아니 그리고 사람을 안 내보내는 거는 제가 이분이 이제 그 역사를 보니 개인사를 보니까 그 맨 처음 이제 선거 운동에 도전을 하게 된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이제 당선이 되고 이후에 부산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이제 선거를 돕겠다고 내려왔는데 특별한 보직을 받은 게 아니고 정말 쓸고 닦는 자원봉사자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버리거나 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간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전재수 장관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좀 우호적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 없는데 이제 후배 기자들이나 전재수 장관 오래 안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여야 의원들을 두루두루 평이 좋고 뭐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콜백 잘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콜백 반드시 해주고 기가 막히게 하는 네, 거죠. 가끔 보니까. 이제 당에 대해서도 이제 뭐 쓴소리도 곧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데 좀 원칙주의적인 면모도 가진 걸로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의리 기본적으로 뭐 부산 출신이라다 보니까 의리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과거 이제 부산 친노들이 이제 노무현 청와대 이제 행정관이라든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부산 지역지 기자들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뭔가 또 연락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일부 친노들은 이른바 중앙정치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연락도 잘 안 받고 답변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 기자가 열받아가지고 다 보냈다는 거야. 자기가 아는 부산 출신 행정관들이라든가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유일하게 콜백 어떤 사람이 2명인데 한 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명이 이제 전재수 장관인데 그렇구나. 그 당시 이제 행정관이었으니까 진짜 자기가 미안하다. 너무 바빠가지고 요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다음에 꼭 한번 만날 테니까 이렇게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 기자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라도 답장을 해주니까 너무 이 사람이 좋고 그 모습이 지금 보면 끝까지 이어지고 그 기자 말은 그때 그런 모습 보여줬던 두 사람이 나중에 보면 부산 쪽에서 잘 됐다는 거예요. 아,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좀 재밌게 들었던 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 장관이 이제 이 국회의원 3수 도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2016년에 이제 세 번째 도전해가지고 당선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당선 전망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뭐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너무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투표하는 전날이죠.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 선거 이제 운동 끝나는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재수 장관이 이 답장이 딱 왔더니 마한 해보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올드 야구 팬들은 다 아는 게 뭐냐면 이게 1984년에 롯데하고 삼성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맞붙잖아요. 그 당시 최동원이 5번 나와가지고 한 번 지고 4번 다 승리를 해가지고 최종 7차전에서도 완투승해가지고 이기거든요. 근데 그때 최동원 체력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7차전 때도 이제 강병철 감독이
동원아 우야노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동원 투수 하는 말이 알겠습니다. 막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야, 이 완벽한 부산 팬들 코드구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장관의 모습을 좀 상징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로 전재수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